어머니, 아빠가 위독하세요. 300만 원만 더 있으면 돼요. 이서윤, 나한테 와서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마라. 나 정말 돈 없어. 하지만 박준호 씨 월급은 매달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돈이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의 통화 기록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5년, 나는 그동안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랭이, 새벽 3시. 스마트폰 벨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다. 여보세요? 이서윤 씨 맞으신가요? 아버님 상태가 위독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이틀 전만 해도 전화로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째서. 나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갔다. 남편 박준호는 아직 부산으로 출장 중이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연속으로 5번을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서울 아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 주치의가 나를 막아서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서윤 씨, 아버님은 간암 말기이신데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이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 위험이 매우 크고 비용도. 의사는 내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받아든 서류 위의 숫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3천만 원. 선생님, 수술부터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제가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비용의 절반을 먼저 납부하셔야 수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기껏해야 내일 오후까지가 한계입니다. 나는 중환자실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고 몸에는 온갖 튜브가 꽂혀 있었다. 가슴만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계좌 잔액 284, 700원. 내 전 재산이었다. 매달 박준호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을 받았지만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아직 2,500만 원 가까이 부족했. 시어머니가 떠올랐다. 박준호의 월급은 1억 원. 결혼 첫날부터 전부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다. 5년 동안 시어머니 손에는 적어도 수십억 원이 있을 것이다. 2,500만 원 정도는 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새벽 4시.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잠을 깨운 듯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니? 어머님, 아빠가 갑자기 간암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제가 가진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서요. 혹시 2,500만 원만 먼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렇게 큰일은 준호 돌아오면 얘기하자꾸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감정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오후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수술 못하면 아빠가 돌아가신대요. 어머니 제발요. 이서윤, 너도 어른인데 왜 그렇게 주관이 없니? 그런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하지만 준호 씨 월급이 전부 어머님 통장에 있잖아요. 잠깐 빌려주시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건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돈이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한테 빚이라도 졌니?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너희 부부 일에나 같은 늙은이가 관여할 수 없지.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복도의 불빛은 싸늘하게 내리쬐며 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가장 친한 친구 미나가 제일 먼저 답장을 보냈다. 서윤아, 나한테 500만 원 있어. 바로 보내줄게. 직장 선배인 박 부장님이 말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200만 원밖에 없네. 일단 이거라도 써. 사촌 동생은 얼마 전 집을 사느라 계약금을 치러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다. 대학교 룸메이트는 남편이 실직해서 자기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새벽 6시. 나는 마침내 2,700만 원을 모았다. 아직 300만 원이 부족했다. 다시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님, 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딱 300만 원이 부족해요. 준호 씨 돌아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졌다. 읽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답이 없었다. 날이 밝았다. 나는 병원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시어머니의 답장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다. 오전 10시 나는 결심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링얼, 시댁의 빌라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부촌인 청담동에 자리 잡고 있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박준호에게 사라고 해서 30억 원을 주고 산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이곳이 박 씨 가문의 뿌리이니 번듯한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얼굴에 어색한 기색이 스쳤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안에 계시니? 네, 회장님은 거실에 계세요. 아주머니가 비켜서자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아이패드를 들고 있었고 옆에는 핸드드립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화면을 넘겼다.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님, 아침에 보낸 카톡 보셨어요?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최대한 예의를 갖췄다. 봤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무미건조했. 그럼 그 300만 원은? 말했잖니. 돈 없다고. 시어머니는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자꾸 나한테서 돈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너도 어른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지. 하지만 아빠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300만 원만 있으면 아빠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보기 흉하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어머님, 준호 씨가 매달 어머님께 1억 원씩 보내드렸잖아요. 5년이면 수십억 원은 모으셨을 텐데 300만 원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서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내 통장을 뒤지기라도 한 거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럼 네가 어떻게 준호가 나한테 얼마를 주는지 아는 거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 너 우리 몰래 뭘 훔쳐보기라도 한 거야? 그때 시누이 박지혜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새로 산 샤넬 투피스를 입고 최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 형님 오셨네. 박지혜는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아침부터 돈 달라고 오신 거예요? 나는 그녀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지난달에 그녀는 박준호에게 7천만 원짜리 BMW를 사달라고 졸랐고 지지난달에는 3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받았다. 아가씨, 오빠가 아가씨한테 사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그건 내 딸이야. 내가 내 딸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너랑 무슨 상관인데? 하지만 저희 아빠는 지금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에요. 나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그건 형님 아빠지 우리 아빠는 아니잖아요. 박지혜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다. 형님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해결해요.
자꾸 우리 오빠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빌부터? 박준호는 내 남편이고 그가 번 돈은 우리의 공동재산이 아닌가? 어머님,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5년이에요. 제가 언제 빌붙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매달 생활비 300만 원 받으면서 조금 비싼 옷 한 벌 사려면 어머님께 허락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혜한테 차 사주고 집 사줄 때 몇 억씩 쉽게 쓰셨잖아요. 쨍그랑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테이블 위로 세게 부딪혔다. 이서윤, 네가 이제 날개가 돋았구나. 감히 나한테 따져들어? 시어머니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똑똑히 들어. 그건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너 같은 남이 무슨 상관이야? 남. 그 두 글자가 칼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5년, 시어머니 눈에 나는 여전히 남이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돈을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박지혜가 냉소했다. 형님 속셈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빌려준 돈을 어떻게 다시 받아요? 갚을 거예요. 준호 씨 돌아오면 바로 갚는다고요. 준호 돈은 전부 나한테 있는데?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네가 뭘로 갚을 건데?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랬다. 박준호의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에게 있었고 나는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이 전부였다. 내가 뭘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 연세에 가난 말기면 치료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돈 낭비하느니 그 돈 아껴서 더 유용한 데 쓰는 게 낫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건 사람 목숨이에요. 우리 아빠 목숨이라고요. 사람은 다 죽어. 일찍 죽나 늦게 죽나 매한가지지.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 아버지도 60년 넘게 살았으니 살 만큼 살았지. 살 만큼 살았다고? 아버지의 목숨이 그녀 눈에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나? 어머님,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지막 노력을 했다. 제가 비는 걸로 할게요. 300만 원, 딱 300만 원만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어머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해 공갈이라도 하시게요? 박지혜가 나를 확 잡아 끌었다. 그녀는 나를 세게 뒤로 밀쳤고 나는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이서윤, 똑똑히 말해두지. 시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나 돈 없어. 설령 있다 해도 너한테는 안 빌려줘. 내 아버지 일은 우리 박씨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어. 정말 돈이 급하면 네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그 아파트나 팔아. 그녀가 말한 것은 내가 결혼 전에 아버지가 혼수로 해주신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였다. 그건 우리 아빠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딱 됐네. 박지혜가 웃었다. 내 아빠가 준 집 팔아서 내 아빠 구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눈앞의 모녀를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5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문가에 다다랐을 때 박지혜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엄마, 쟤 정말로 집 파는 거 아니야? 그거 강남에 있는 학군 좋은 아파트라 지금 적어도 7억은 할 텐데 팔면 좋지. 나중에 이혼할 때 저거 가지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일은 없을 테니. 내 발걸음이 멈췄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했다. 빌라를 나와 박준호에게 다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일부러 내 전화를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링산, 오후 2시,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서윤 씨 아버님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더 이상 수술을 미루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비용은? 선생님, 2시간만 더 주세요. 딱 2시간만요. 나는 거의 애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결심했다. 박준호의 회사로 가야겠다. 그는 부산에 출장 중이지만 회사는 서울에 있었다. 그의 비서나 아니면 직접 사장을 찾아가서라도
박준호와 연락하게 해달라고 해야 했다. 여의도에 있는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해 박준호의 비서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박 전무님은 지금 회의 중이셔서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그럼 어떻게든 연락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중요한 고객사 미팅이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사모님, 전무님 회의가 5시쯤 끝날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5시, 그때는 너무 늦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박준호에게 수십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 씨, 아빠가 위독해. 전화 좀 받아줄 수 없어? 제발 300만 원만 있으면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전화 안 받아? 당신이 계속 답장 안 하면 나 정말 방법이 없어.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나는 회사 건물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다. 박준호인 줄 알고 흥분해서 집어들었지만 미나였다. 서윤아, 괜찮아? 돈은 다 모았어? 아직 300만 원이 부족해. 내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다. 내가 다시 알아볼게. 기다려봐. 미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미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서윤아, 우리 남편이 동료한테 200만 원은 빌릴 수 있대. 괜찮겠어? 너무 고마워. 나는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다. 이제 100만 원. 딱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됐다. 신용카드가 떠올랐다. 모든 신용카드를 꺼내보니 카드론으로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직 20만 원이 부족했다.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촌 언니, 사촌 오빠, 대학 동기, 예전 직장 동료들. 어떤 이는 5만 원을, 어떤 이는 1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오후 4시 반. 나는 마침내 3천만 원을 모두 모았다. 즉시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돈 다 모았어요. 수술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병원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저희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이체를 준비했다. 그때 화면에 메시지 창이 하나 떴다. 고객님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은행으로 연락 바랍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왜 동결된 거지?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이 말했다. 이서윤 고객님, 고객님의 계좌는 카드 명의자 본인의 요청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명의자요? 제가 명의자인데요. 저는 동결 신청한 적 없어요. 저희 쪽 기록에는 고객님의 남편이신 박준호 고객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고객님의 체크카드는 부부 공동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남편분께서도 권한이 있으십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렸다. 박준호가 내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왜? 미친 듯이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받았다. 목소리는 아주 차가웠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 통장이 동결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준호한테 동결하라고 내가 시켰다. 왜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네가 돈 함부로 쓸까봐 그렇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사방에 돈 빌리러 다닌다며 준호가 네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다. 전 아빠 목숨을 구하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굴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단호했다. 준호 돌아오면 너희 둘이 잘 얘기해봐. 저희 아빠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요. 나는 거의 소리 질렀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길 한복판에 서서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이 세상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내 남편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계좌를 동결시켰다. 내 시어머니는 수십억 원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구하는데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 저녁 6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서윤 씨, 아버님께서. 의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저 이제 곧 돈 보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서윤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내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단돈 300만 원 때문에. 링스. 아버지의 장례식은 사흘 뒤로 정해졌다. 그 사흘 동안 박준호가 마침내 돌아왔다.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서윤아, 얘기 들었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빠, 돌아가셨어.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두려울 정도로 평온했다. 정말 미안해. 박준호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 며칠 동안 큰 프로젝트 때문에 핸드폰을 계속 꺼놨어. 정말 몰랐어. 알았잖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어머님이 당신한테 말했잖아. 내 통장 동결시키라고. 박준호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건 네가 충동적으로 무슨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바보 같은 짓? 나는 웃었다. 우리 아빠 목숨 구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박준호, 우리 아빠 300만 원이 없어서 돌아가셨어. 300만 원. 당신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300만 원이 당신한테는 뭐였어? 박준호는 침묵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하고 얼마나 많은 카톡을 보냈는지 알아? 당신 그거 다 봤지, 그렇지?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답장 안 했어? 나 그때 회의 중이었어. 사흘 내내 회의했다고? 나는 냉소했다. 박준호, 당신 그냥 이 일에 엮이기 싫었던 거잖아. 그렇지?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있잖아.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정신이 드셨어.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서윤아, 내 탓하지 마라. 아빠는 죽는 순간까지 나를 걱정하셨어. 내가 자책할까봐. 그런데 당신은? 당신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이서윤, 당신은 당신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갔더라?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카카오 스토리 카스에 올린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다. 이것 봐, 당신네 가족 세 식구 제주도에서 휴가 즐기고 있네. 우리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당신들은 햇살 좋은 해변에서 즐기고 있었던 거야. 그것은 가족 사진이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박준호, 그리고 박지혜.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오랜만에 가족 여행, 매 순간을 소중히였다. 게시 시간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이었다.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이런 걸 올리실 줄은 몰랐어. 알았잖아. 나는 스마트폰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은 그냥 당신 어머니 편을 선택한 것뿐이야. 박준호는 맞아서 붉어진 얼굴을 감싸쥐고 복잡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윤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 아버지 연세에 수술해도 살아나리라는 보장이 없었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말이 박준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박준호, 다시 말해봐. 내 말은 짝. 나는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박준호는 뺨을 감싸쥐고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박준호, 너 사람 맞아? 내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분은 우리 아빠야. 당신 장인어른이라고? 300만 원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야. 나는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당신은 그냥 우리 아빠 목숨보다 당신 어머니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맞지? 박준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혼해. 내가 말했다. 박준호는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반복했다. 우리 이혼해. 이서윤, 진정해. 나 아주 진정했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렇게 진정한 적이 없었어. 이제야 똑똑히 알겠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네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 나는 웃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박준호, 우리 아빠가 죽었어. 당신들이 3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서. 이건 감정이 아니야. 사실이야. 박준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만지지 마.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금 당신 얼굴만 봐도 역겨워. 박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서윤아,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심하다고? 누가 심한데? 나는 냉소했다. 당신 어머니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데 3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아빠를 죽게 만들었어. 누가 심한데? 당신 한 달에 1억을 벌어서 전부 당신 어머니한테 갖다 바치고 나는 매달 300만 원 생활비나 받게 했어. 누가 심한데? 우리 아빠가 죽어가는데 당신은 내 통장을 동결시켰어. 누가 심한데? 박준호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아, 맞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 나 장부 좀 확인해야겠어. 우와? 당신이 매달 당신 어머니한테 1억씩 5년이면 60억이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좀 봐야겠어. 박준호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건 우리 어머니 통장이야. 당신이 볼 권리 없어. 나는 당신 아내야. 그 돈은 혼인기간 중에 공동재산이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권리가 나한테 있어. 이서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박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나는 그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내 깨달았다. 너 찔리는구나.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찔리는 거지. 그렇지? 박준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 돈 당신 어머니한테만 쓴 게 아니지. 맞아? 나는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당신 여동생한테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당신 아버지 회사에 투자하고 그랬지? 박준호는 침묵했다. 박준호, 말해. 그럼 어때서? 박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분들은 내 엄마, 내 여동생, 내 아빠야. 내가 그분들한테 돈 쓰는 게 무슨 문제인데? 하지만 우리 아빠도 돈이 필요했어. 목숨을 구할 돈이. 그건 다르지. 박준호가 소리쳤다. 우리 부모님은 날 키워주셨고 내 동생은 내 가족이야. 내 아버지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다. 박준호,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박준호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해명하려 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 당신은 바로 그 뜻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눈에 우리 아빠는 그냥 남이었던 거야. 목숨값이 300만 원도 안 되는. 이서윤, 나가. 나는 눈을 감았다.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서윤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나가. 내가 소리치자 박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결국 몸을 돌려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랭우,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아버지의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내 친척들. 오직 박준호와 그의 가족만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외국에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구나.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는 카톡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답장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미나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서윤아, 정말 이혼하기로 결심한 거야? 미나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난 5년 동안의 빚을 전부 청산할 거야. 내가 말했다. 박준호가 매달 자기 엄마한테 1억씩
5년이면 60억이야. 이건 전부 혼인기간 중에 공동재산이고 나는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돈이 전부 그 엄마한테 있는데 어떻게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내가 말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미나는 내 손을 잡았다. 네가 뭘 하든 응원할게.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40대 여성인 장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서윤 씨,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장 변호사가 말했다. 우선 남편분께서 매달 월급을 어머니께 이체한 것은 법적으로 증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도하고 이서윤 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부공동 재산의 불법적인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절반인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장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상대방은 분명히 생활비 지출이나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박할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박준호의 급여 명세서와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돈을 이체하고 차와 집을 사준 기록들이었다. 장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눈을 빛냈다. 이서윤 씨, 이 증거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돈의 대부분이 남편분의 본가에 사용되었고 두 분의 가정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그들이 그 돈을 뱉어내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서예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소송은 매우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방은 분명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돈도 많아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저는 이미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나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박준호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이체 기록을 발급받아야 했다. 은행 직원은 내가 계좌 명의자의 배우자이므로 결혼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증명서를 제출하자 직원은 잠시 후 두꺼운 기록 뭉치를 출력해 주었다. 나는 은행 휴게실에 앉아 한 줄 한 줄 기록을 살펴보았다. 보면 볼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5년 동안 박준호가 시어머니에게 이체한 총액은 60억 원. 시어머니의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박지혜에게 이체한 금액 21억 원. 시아버지 회사에 투자한 금액 18억 원. 시어머니 본인의 소비 부동산, 자동차, 여행, 명품 등 20억 원. 남은 1억 원은 시어머니 통장에 있었다. 즉, 이 60억 원 중 단 한 푼도 나와 박준호의 가정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내가 매달 받은 생활비 300만 원은 박준호가 따로 준 것이었고 결혼 후 장만한 가구, 가전제품, 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내 월급과 저축으로 해결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마치 외부인처럼 박준호가 모든 돈을 그의 본가에 쏟아붓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셈이었다. 나는 모든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장 변호사에게 보냈다. 장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서윤 씨,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가 돌아왔다. 그는 매우 지쳐 보였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할까? 그가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 박준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거 알아. 정말 사과할게. 하지만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 왜?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우리 5년이나 함께 했잖아. 단 한 번의 일 때문에 우리 결혼을 포기해야겠어? 단 한 번의 일? 나는 냉소했다. 박준호,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아? 우리 아빠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 알아, 안다고. 박준호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정말 후회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하지만 되돌릴 수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 박준호는 침묵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설령 아빠가 무사하셨다고 해도 나는 이혼했을 거야. 박준호는 고개를 들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냐하면 이제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았거든. 내가 말했다. 당신은 마마보이야. 당신의 모든 결정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당신이 번 돈은 전부 어머니께 상납해야 하지. 당신 마음속에서 아내의 위치는 당신 여동생만도 못해. 아니야. 맞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간 당신은 어머니께 60억을 드렸고 여동생에게는 아파트 3채와 차 2대를 사줬어. 그런데 나한테는 뭘 사줬지? 박준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매달 300만 원 생활비를 받으면서 좀 비싼 걸 사려면 당신 어머니께 허락받아야 했어. 내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박준호, 그거 알아? 한 번은 내가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싶다고 했더니 당신 어머니는 내가 절약할 줄 모른다며 박씨 집안에 시집올 자격이 없다고 한 시간 동안 나를 혼냈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당신 여동생에게는 1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지. 당신 어머니는 뭐? 당신 어머니면 그래도 되는 거야? 나는 냉소했다. 박준호, 당신은 결혼했어. 아내가 있다고.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 마음속에서 나는 그냥 남이었던 거야.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 이혼해.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이거 읽어봐. 박준호는 합의서를 받아들고 몇 장 넘기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다. 30억을 달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야. 내가 말했다. 당신이 지난 5년간 어머니께 이체한 60억 원은 전부 혼인기간 중에 공동재산이고 나는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어디에 썼는데?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여동생 차와 집에, 당신 아버지 회사에, 당신 어머니 명품 사는 데 썼지. 박준호, 그 돈 중 단 한 푼도 우리 가정을 위해 쓰이지 않았어. 박준호는 합의서를 쥔 손을 떨었다. 서명 못해. 그는 합의서를 테이블에 던졌다. 절대 서명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나는 차갑게 말했다. 박준호가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켰다. 이서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 돈은 내가 어머니께 효도한 거라고? 효도?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준호, 내가 묻지. 당신 어머니 통장에 지금 얼마 남아있어? 박준호는 멈칫했다. 대답해.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섰다. 통장에 얼마 있냐고. 박준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말해줄까? 나는 냉소했다. 1억 원. 당신 어머니 통장에 지금 1억 원이 남아있어.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아봤지. 내가 말했다. 나는 당신 아내니까 조회할 권리가 있어. 박준호는 나를 가리키며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1억 원이나 있으면서 우리 아빠 목숨 구하는데 필요한 300만 원은 빌려주지 않았어.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박준호, 이게 당신이 말하는 위대한 어머니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효도의 결과야. 박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너 다 알고 있었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러니 우리 이혼해.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어.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서윤아,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바꿀게. 늦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게 다 늦었어. 박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서윤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한때 내 남편이었고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고 역겨울 뿐이었다. 박준호, 이거 놔. 내가 못 놔. 박준호는 더 꽉 껴안았다.
네가 이혼 안 한다고 약속할 때까지.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박준호는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풀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거야? 그가 물었다. 잔인하다고? 나는 웃었다. 박준호,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당신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분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내가 당신한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도 당신이 받지 않았을 때 내 절망을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이 내 통장을 동결시켜서 내가 아빠가 죽어가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때 잔인하다는 말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박준호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이제 당신 차례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잔인하다는 게 뭔지 한번 제대로 느껴봐. 나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등 뒤에서 박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읽지 않았다. 사흘 후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즉시 외국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우리 집에 쳐들어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서윤,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이혼을 해?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한테 잘해줬다고요? 어떻게 잘해줬는데요? 준호가 매달 너한테 생활비 300만 원씩 주고 집 사주고 차 사줬잖아. 뭐가 더 필요한데?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혼수로 해온 거고 차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나는 냉소했다. 박준호가 저한테 준 건 그 300만 원이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집 돈 노리는 거잖아. 네, 맞아요. 노리는 거 맞아요. 내가 말했다. 60억 원 중에서 30억 원 제가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꿈깨. 그럼 법정에서 보시죠. 내가 몸을 돌리려 하자 시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았다. 이서윤, 어디 내 마음대로 해봐. 똑똑히 들어. 그 돈은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한 돈이야. 너랑은 단일원도 상관없어. 저한테는 변호사가 있고 증거도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법원에서 소장이나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내가 처음부터 준호랑 너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맞는 말씀이네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저도 당신네 집에 시집 온 걸 후회하니까요. 나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저주가 들려왔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다음 날 나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접수된 그날 밤 박준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는 훨씬 더 초췌해 보였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서윤아, 우리 정말 이 지경까지 가야겠어?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있잖아, 박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네가 끝까지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그는 말을 멈췄다. 계속 말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어머니는 뭐요? 내가 물었다. 박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죽어버리시겠대.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냉소했다.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박준호는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윤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잖아. 그래서요? 내가 반문했다. 그래서 죽음으로 당신을 협박하고 나를 협박해도 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야. 협박 맞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박준호, 당신 나이가 몇인데 35이잖아요. 언제까지 당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휘둘리며 살 거예요? 박준호는 침묵했다. 나는 그를 보며 문득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준호,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말했다. 뭔데? 그날 밤 우리 아빠가 위독하셨을 때 당신 정말 회의 중이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색이 변했다. 대답해요.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회사에 있었어. 내 전화 받았었군요. 그렇죠.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답장 안 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왜냐하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셨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선택했군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박준호가 울며 말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박준호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나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박준호,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박준호는 더 심하게 울었다. 그리고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돈이 없다고 했던 그날 밤,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당신 여동생한테 8천만 원을 보내서 목걸이를 사줬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준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 어깨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의 반응은 소름 끼칠 정도로 격렬했다.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찔려서? 아니면 박준호가 갑자기 손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얼굴을 감싸쥔 채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잃지 않았다. 박준호,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가 확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가장 큰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동그래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당신은 어머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당신 여동생이 지난 몇 년간 당신에게서 얼마를 받아갔는지도 알고 있었죠. 심지어 우리 아빠가 위독했던 그날 밤, 당신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8천만 원을 보내준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당신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거예요. 나는 냉소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효자 노릇, 좋은 오빠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아니야. 박준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어떤데요? 나는 몸을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말해봐요. 대체 어떤 거냐고요? 박준호는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준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말했다.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단 300만 원만 필요한 상황에서 당신 어머니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박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보며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한참 후에야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의 침묵이 이미 답을 말해줬으니까요. 나는 침실로 향했다. 서윤아, 박준호가 등 뒤에서 불렀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이혼 서류는 법원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될 거예요. 서명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말을 마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박준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이체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아버지가 위독했던 그날 밤 21시 37분, 시어머니가 박지혜에게 8천만 원을 이체했다. 메모는 목걸이 구매. 그리고 나는 같은 시각 병원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그 마지막 3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계속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내 온몸을 굳게 만든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1억 원의 이체 기록이었다. 이체 시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이체 대상은 박지혜. 메모는 링리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의 이체 기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렸다. 1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야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형님. 박지혜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가씨, 물어볼 게 있어서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며칠 전에 뭐 산 거 있어요? 그게 형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박지혜가 냉소했다. 내가 우리 오빠 돈 쓰는 걸 형님한테 보고라도 해야 돼요?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말했다. 목걸이 샀다고 들었는데 소식 한번 빠르시네. 박지혜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네, 8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목걸이요. 너무 예뻐요. 보고 싶으세요? 어차피 형님은 못 사겠지만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럼 1억 원은요? 전화기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무슨 1억 원이요? 박지혜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듯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이체 기록 다 봤어요. 우리 아빠 돌아가신 다음 날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1억 원 보냈잖아요. 그건 뭐에 쓴 돈이에요? 박지혜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싶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다. 그럼 알려드릴게요.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그 1억 원 엄마가 저한테 상으로 주신 거예요. 박지혜가 느릿느릿 말했다. 제가 엄마를 크게 도와드렸거든요. 무슨 도움이요? 그날 밤이요. 형님이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잖아요. 박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원래 좀 망설이셨는데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형님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데 치료해봤자 몇 년 더 못 사실 거라고 그 돈 아껴서 저 집 사주는 게 낫다고요. 머리가 윙하고 울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왜요? 놀라셨어요? 박지혜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단 한 번도 형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형님은 그냥 남이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 오빠 돈을 써요? 하지만 그건 사람 목숨을 구하는 돈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목숨이요? 박지혜가 냉소했다. 형님 아빠 목숨이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왜 신경 써야 하죠? 박지혜 씨, 어떻게 그렇게 냉혈한일 수가 있어요? 냉혈한? 박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서윤 씨야말로 냉혈한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형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고 우리 집돈까지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대체 누가 냉혈한이에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 그리고요, 박지혜가 말을 이었다. 그 1억 원은 상이 아니라 엄마가 저 집 사주시는 계약금이에요. 형님 집 근처 그 아파트요. 5억 원짜리 집. 엄마가 그러셨어요. 형님이랑 우리 오빠 이혼하면 그 집은 제 거라고. 나는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당신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 왜요? 화나요? 박지혜는 즐거운 듯 웃었다. 화나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형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형님도 우리 오빠랑 이혼할 거잖아요. 우리 박씨 집안 돈 단일원도 못 가져갈 줄 아세요. 소송할 거예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소송이요?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요? 박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벌써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했어요. 형님이 이길 것 같아요? 두고 보죠.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온몸을 떨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극한의 분노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단지 돈을 아낄 기회였고 그 1억 원은 박지혜의 공로에 대한 포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소송 청구 내용을 즉시 추가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장 변호사는 내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서윤 씨, 이 이체 기록들은 분명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것이 가족 내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크고 시점도 너무 공교롭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장 변호사가 내 말을 끊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증거 같은 것 말이죠. 그런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장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대방의 더 상세한 은행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분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록까지도요. 하지만 저한테는 권한이 없는데요.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관련 금융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신청하죠. 네,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의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재산 이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어차피 이미 옮기고 있는걸요. 장 변호사는 나를 보며 약간 감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이서윤 씨,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시군요. 어쩔 수 없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이미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이 분노마저 삼키면 하늘에 계신 아빠도 편히 눈 감지 못하실 거예요. 사실 조회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다. 일주일 후 법원의 허가가 떨어졌다. 또 일주일이 지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놓았다. 이서윤 씨, 이걸 보시죠. 그가 말했다. 나는 첫 장을 넘겼다. 시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5년 동안 박준호가 시어머니에게 이체한 총액 60억 원. 시어머니의 지출 내역, 박지혜에게 아파트 구매 명목으로 3채 15억 원. 박지혜에게 자동차 구매 명목으로 2대 1억 2천만 원. 박지혜에게 일상적인 용돈으로 4억 8천만 원. 시아버지 회사의 투자 명목으로 18억 원. 시어머니 개인 소비 명품, 여행 등 18억 원. 남은 잔액 15억 원. 나는 그 자리에 굳었다. 15억 원? 나는 장 변호사를 바라봤다. 1억 원이 아니었나요? 그건 한 달 전 데이터입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그동안 시어머니 통장으로 2억 원이 추가로 입금되었습니다. 어디서요? 남편분입니다. 장 변호사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보세요. 이서윤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 날 남편분께서 시어머니께 2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네요. 네,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더 넘겼다. 보세요. 시어머니는 최근에 계속해서 고액의 펀드, 보험 상품 등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자산을 이전하고 숨기려는 시도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서윤 씨께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얼마나요? 소송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대략 3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제가 내겠습니다. 나는 결혼 전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고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돈을 받은 당일 나는 즉시 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속하게 시어머니와 박준호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 집 문 앞으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서윤, 이 천하의 몹쓸 것. 네가 감히 내 통장을 동결시켜? 법원의 결정입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 네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똑똑히 들어. 그 돈은 전부 내 아들이 나한테 준 거야. 너랑은 단 1원도 상관없어.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 했다. 시어머니가 발로 문을 걷어찼다. 어딜 가. 오늘 너 나한테 똑바로 해명해야 할 거야. 그녀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나를 둘러쌌다. 해명이요? 나는 냉소했다. 무슨 해명을 원하시는데요? 계좌 동결 풀고 소송 취하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말하며 손을 치켜들었다. 제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보시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박준호가 사람들 뒤에서 나왔다. 그는 더욱 초췌해 보였다. 저희 가요. 가긴 어딜까. 시어머니가 박준호의 손을 뿌리쳤다. 저게 내 통장을 동결시켜서 내가 지금 돈을 한 푼도 못 쓴단 말이야. 자업자득이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은 지난 몇 년간 제 남편 돈 60억 원을 쓰시면서 단 한 푼도 저희 가정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돈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뭘 돌려받아. 그건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한 돈이라고. 혼인 기간 중에 수입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거액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장 변호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돈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요. 나는 손을 들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저를 폭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 일행을 쳐다보았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왜 우리가 가야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혼수 재산입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였다. 이 사람들은 제 동의 없이 들어왔으니 명백한 주거 침입입니다. 경찰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박준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 그냥 가요. 박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일행은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나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서윤, 너 두고 봐. 나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장 변호사였다. 이서윤 씨,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합의요? 나는 냉소했다. 이제 와서 합의라니. 그들의 조건은 이서윤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거지 동냥하듯 하네요. 저도 터무니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의예요.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그럼 재판을 기다리시죠. 링치, 재판 전날 박준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다. 서윤아, 들어가도 될까?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몸을 비켜주었다. 박준호는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가 5년간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그에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듯했다. 무슨 할 말 있어요? 내가 물었다. 박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서윤아,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관심 없어요. 알아. 박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말하고 싶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박준호는 소파에 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10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하셨지.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어머니는 그때 완전히 무너지셨어. 박준호가 말을 이었다. 나를 끌어안고 베란다에 서서 나랑 같이 뛰어내리겠다고 하셨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 나는 너무 무서웠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한테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하셨지. 조건은 앞으로 버는 돈은 전부 어머니가 관리하는 거였어.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해야 했던 거군요. 내가 물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항상 나한테 말씀하셨어. 자기가 없었으면 이 집은 없었을 거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으니 나는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고. 박준호 씨, 그건 당신 어머니의 선택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알아. 박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반항하려고 할 때마다 베란다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 정말로 뛰어내리실까봐 무서웠어. 나는 침묵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나는 모든 돈을 어머니께 드렸어. 박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여동생한테 집 사주고 차 사달라고 하셔도 나는 동의했어. 아버지 회사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셔도 동의했어. 왜냐하면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 하지만 당신은 아내가 있었잖아요. 내가 말했다. 결혼했으면 당신의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알아.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박준호의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그가 힘겹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위독하셨던 그날 밤 나는 내 전화를 받았어. 내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그때 회사에 있었어.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와 있는 걸 봤어. 분명히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지. 그런데 왜 답장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었거든. 박준호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내가 이서윤한테 단 1원이라도 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박준호가 울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한쪽은 너고 한쪽은 어머니고. 당신은 어머니를 선택했죠. 내가 그 대신 말했다. 아니야. 박준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그래, 나는 어머니를 선택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무서워서요? 응.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가장 무서웠어. 나는 눈을 박준호 씨, 그거 알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죽지 않아요. 그저 그걸로 당신을 협박하는 것뿐이에요. 알아. 박준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아빠를 희생시킨 거군요.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서윤아, 내 탓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다고요. 제가 자책할까봐. 그런데 당신은? 당신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박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내 아버지께도 정말 죄송해. 나는 무릎 꿇은 박준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박준호 씨, 일어나요. 내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박준호가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어머니한테 휘둘리며 살았죠.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겁쟁이에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은 도망치는 걸 선택했어요. 알아. 우리 이혼해요. 내가 말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영원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고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박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내 뜻대로 할게.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 나는 말을 이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받을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이해해.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만약 내가 그때 너를 선택했다면, 내 아버지를 구하는 걸 선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는 한참을 모르겠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몸을 돌려나갔다. 문가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서윤아, 나 어머니랑 연 끊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건 당신 일이지.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박준호의 어깨가 한 번 떨리더니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박준호 때문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였다. 랭버, 재판 당일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업계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다. 내 쪽에는 장 변호사 1명뿐이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는 증거가 있었으니까. 판사는 50대 여성으로 매우 엄격해 보였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원고 측 소송 청구를 진술하십시오. 장 변호사가 일어나 나의 요구를 간결하게 설명했다. 이혼 및 혼인 기간 중에 공동 재산 30억 원 분할을 청구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씨가 매달 어머니께 이체한 1억 원은 부양료의 성격으로 법적으로 자녀가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부부 공동 재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장 변호사가 반격했다. 상대방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매달 1억 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준호 씨의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연금과 부동산 임대 수입도 있어 그렇게 고액의 부양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다. 그것은 박준호 씨의 효심입니다. 법은 효심의 상한선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그들의 말을 끊었다. 양측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장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박준호 씨의 지난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소비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이 60억 원은 부모 부양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여기 기록에 따르면 장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박준호 씨의 여동생 박지혜 씨는 지난 5년간 어머니에게서 21억 원을 받아 아파트 3채와 고급 외제차 2대를 구입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부모 부양에 해당합니까? 상대방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원고의 아버지가 위독하셨을 때 피고의 어머니는 돈이 없다며 원고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는 여동생 박지혜 씨에게 명품을 사라고 8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피고의 어머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나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내 딸한테 물건 사주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그건 내 돈이에요. 그건 어머님 돈이 아닙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그것은 박준호 씨의 혼인 기간 중의 수입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렇게 거액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내 아들이 좋아서 준 거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정숙, 상대방 변호사가 급히 시어머니를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말했다. 재판장님, 박준호 씨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특히 거액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거액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대방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박지혜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박지혜 씨, 상대방 변호사가 물었다. 지난 몇 년간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집 사고 차 샀어요. 박지혜가 말했다. 엄마가 저를 아껴서 사주신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알죠. 우리 오빠가 준 돈이잖아요. 오빠가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어머니가 다시 당신에게 주신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 없죠. 박지혜는 다리를 꼬고 말했다. 우리 오빠가 주고 싶어서 줬고 우리 엄마가 쓰고 싶어서 저한테 쓴 거예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지. 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녀는 턱으로 나를 가리켰다. 장 변호사가 일어섰다.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하십시오. 장 변호사는 박지혜 앞으로 다가갔다. 박지혜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8이요. 직업은 있습니까? 네, 엄마 회사에서 일해요. 월급은 얼마입니까? 박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500만 원이요. 법정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월급 500만 원으로 장 변호사가 말했다. 어떻게 아파트 세 채와 고급 외제차 2대를 살 수 있었습니까? 박지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엄마가 사주신 거라고요. 어머니의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오빠가 줬어요. 오빠는 왜 주었습니까? 효심이 깊어서요. 하지만 오빠는 결혼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아내, 즉, 제 의뢰인은 이 거액의 이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지혜는 침묵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몰랐어요. 박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좀 더 크게 말해주십시오. 몰랐다고요. 박지혜가 소리쳤다. 몰랐으면 뭐 어쨌다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장 변호사는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측이 배우자의 인지와 동의 없이 거액의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상대방 변호사가 급히 말했다. 하지만 박준호 씨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여동생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 부양은 의무이지만 여동생을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설령 부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준호 씨의 부모님은 연금과 임대 수입이 있어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생활일 뿐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다. 아들이 부모님이 더 나은 생활을 하시도록 돕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5년간 60억 원. 이것은 이미 부양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판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 박준호를 증인으로 불렀다. 박준호는 증인석에 서서 매우 긴장한 듯 보였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다. 박준호 씨, 매달 어머니께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머니께 월급을 드린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몰랐습니다. 박준호가 말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준호는 침묵했다. 대답하십시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박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만약 아내가 알게 되면 분명히 잔소리를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래서 아내를 속인 겁니까? 판사의 말투에 엄격함이 묻어났다. 박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박준호 씨, 판사가 말했다. 결혼을 선택했다면 배우자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아내를 속이고 그렇게 거액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다. 올해 3월 장인어른이 위독하여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까? 30통이 넘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만약 제가 돈을 주면 죽어버리시겠다고? 박준호는 마침내 그 말을 내뱉고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판사는 박준호를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수중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박준호는 침묵했다. 대답하십시오. 10억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있었는데도 아내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장인어른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박준호는 흐느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분은 남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그 모든 말을 들었다. 이제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말해야 할 것, 밝혀야 할 것은 모두 드러났다. 판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휴정하겠습니다. 3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링지어. 사흘 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박준호와 이서윤의 이혼을 허가한다. 박준호가 5년간 어머니에게 이체한 60억 원은 배우자의 동의 없는 거액의 재산 이전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박준호는 이서윤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라. 박준호의 어머니는 재산 이전에 협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연대 책임을 진다. 소송 비용은 박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부담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날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인정 못해. 항소할 거야. 그녀가 소리쳤지만 결국 법원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박준호는 법정 밖에 서서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서윤아, 그가 말했다. 축하해.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나는 차라리 이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최대한 빨리 돈을 보낼게. 그가 말했다. 이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박준호 씨,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어머니와 연을 끊을 건가요? 박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응,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야 깨달았어. 지난 몇 년간 나는 어머니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왔어. 그게 효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약함이었어. 왜 갑자기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 때문에. 박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판결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셨어. 아버지는 당신이 과거에 어머니 뜻대로 했던 것이 너무나 나약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 그 결과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어. 나는 조금 놀랐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박준호가 말을 이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나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미 늦었네요. 내가 말했다. 알아.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 용서를 구하지 않아. 다만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네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 그럼 됐어요. 나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렸다. 서윤아, 박준호가 등 뒤에서 나를 불렀다. 너 앞으로 행복해야 해.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도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걸어갔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30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받았다. 나는 그중 절반인 15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재단.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첫 번째 수혜자는 50대 남성이었다. 우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간암을 앓고 있었다. 그의 딸 역시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500만 원이 부족했다. 나는 그에게 1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는 울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그를 부축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한 분께 감사하세요. 누구요? 저희 아버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그분이 목숨과 맞바꾼 것이니까요. 그 젊은 여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함께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